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처음 딱 받아들였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 고대 텍스트라서 그러셨군요. 네, 맞아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중동의 법전이라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속으로 갑자기 웬 낡은 규칙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보통 고대 법전이라고 하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잔혹한 형벌부터 떠올리시니까요. 그렇죠. 막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규칙들만 가득할 거다. 이런 지레짐작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 자료,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발췌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놀라셨나요? 겉보기엔 그저 먼지 쌓인 고대 문서 같았거든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현대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노동법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발굴해낼 징체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경제적인 존엄성을 지켜주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했는지 그 숨겨진 지혜를 추적해보는 것이죠. 저도 자료 읽으면서 와, 이 시대에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놀랐거든요. 아마 오늘 다룰 내용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게 되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딱딱해 보이는 문서를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족에 대한 규례였어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핵심은 이혼 증서라는 물리적인 문서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 있습니다. 아, 통제요? 네, 텍스트를 보면 그 여성이 이혼 증서를 받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게 되더라도 첫 번째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받고 있죠. 심지어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금지 조항인 거죠. 처음엔 이게 무슨 복잡한 조건인가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이리저리 주고받거나 약간 반품하고 다시 재구매라는 식의 행동을 막기 위한 장치더라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남편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내를 쫓아냈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와 살았던 전 아내를 다시 자기 소유로 되찾아오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사실상 바닥이었을 텐데 이 정도의 법적 울타리가 있었다는 게 꽤 놀랍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를 고려하면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법적 문서를 여성의 손에 쥐어준다는 건 그녀에게 다른 남성과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여성을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하는 악용의 여지를 아예 닫아버린 거죠. 와, 여성을 소유물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호하려 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가족에 대한 놀라운 규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그 5절에 등장하는 내용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법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새로 아내를 맞이한 남성에게 1년 동안 군대도 면제해주고 어떤 공적 직무도 맡기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텍스트 그대로 읽어드리면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머물며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낭만적인 정도가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오늘 결혼했는데 국가에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예비군 훈련, 민방위 다 면제고요. 국가의 부름이나 공무원 의무 다 내려놓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냥 1년 내내 집에서 배우자랑 데이트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라는 거죠. 네, 너무 부러운 법 아닙니까, 진짜.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파격적이지만 이걸 고대 국가의 생존 논리라는 맥락에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생존 논리요? 네, 고대 사회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은 곧 국가의 군사력이자 핵심 노동력이거든요.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주변 제국들을 보면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백성들을 징집해서 전쟁터로 내몰거나 거대한 건축 사업에 투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왕의 권리였습니다. 아, 개인의 사생활은 국가의 목표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백성은 그저 거대한 국가기기의 부속품에 불과했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고대 국가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을 텐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핵심 인력을 그냥 놀게 둔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매력적인 겁니다.
국가의 안보나 경제적 효율성보다 새로운 가정의 안정을 1년간 최우선으로 보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국가 노동력보다 가정을 우선시했다. 내 갓 만들어진 가정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부부가 서로 깊이 결속할 시간을 주는 것이 단기적인 노동력 착취보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사람을 소모하는 대신에 개인의 삶과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를 보호하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죠. 진짜 인간미 넘치는 법이네요. 이렇게 가정의 출발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걸 봤으니 이제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경제적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빚을 질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 6절에 나오는 담보 규정을 읽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맷돌 규정이죠? 네,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 담보로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담보로 잡음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맷돌을 뺏어가는 게 생명을 뺏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당시 고대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맷돌은 매일 가족이 먹을 빵을 굽기 위해 밀이나 보리를 가는 필수 도구거든요. 매일 써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루라도 맷돌을 돌리지 않으면 그날 가족의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줄인 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생계를 이어가는 배달기사의 오토바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노트북 아니면 목수의 연장 같은 걸 빚 대신 압류해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내일 당장 돈을 벌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뺏지는 말라는 거죠. 생명줄은 끊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빚이라는 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계약이지만 그 계약이 한 인간의 생존권 자체를 파괴할 권리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경제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경제적 존엄성에 대한 철학은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대출 관련 규정에서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아,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꾸어주었을 때 담보물을 받으러 채무자의 집안으로 쳐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서 있고 빚진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공간을 분리해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경계를 명확히 그은 거죠. 이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지 않나요? 내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이른바 답의 위치에 있는데도 돈 갚으라고 그 집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돈 될 만한 거 싹 다 뒤져서 들고 나오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밖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하는 거죠. 네, 무조건 문 밖에서 빚진 사람이 스스로 물건을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요즘 시대의 무자비한 빚독촉이나 추심원들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배려예요. 여기서 입법자가 꿰뚫어본 인간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큰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빚쟁이 앞에서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런데 채권자가 남의 집 가장 깊숙한 사적인 공간까지 성큼성큼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뒤집어 엎는다면 그건 경제적인 압박을 넘어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과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아, 그래서 법이 나서서 문밖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그어버린 거군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경제적 갑질로부터 채무자의 멘탈까지 보호해주는 셈이죠. 게다가 12절과 13절을 보면 담보물 자체에 대한 규정도 엄청 따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담보로 맡길 게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맡겼다면 해가 질 때 무조건 그 옷을 돌려주라고 해요. 중동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 춥잖아요. 겉옷이 곧 밤을 지새우는 이불일 텐데 돈 갚을 때까지 안 돌려주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지 말고 최소한 밤에는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잘 수 있게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이 법의 근본적인 철학이 아주 밝게 빛을 발합니다. 텍스를 보면 단순히 돌려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뒤에 덧붙여진 말이 있죠. 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에 돌려주는 행위가 곧 의로움이 된다고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차가운 자본주의적 거래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깊은 의도입니다.
가난한 자가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체온을 지켜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자손을 넘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정의이자 의로움으로 격상되는 거죠. 경제 논리보다 생명과 인내의 논리가 우위에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빚을 지고 갚는 그 냉혹한 현실 한가운데 체온이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진짜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힘이죠. 자, 이제 경제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14절과 15절에는 그 유명한 당일 임금 지급 원칙이 등장하거든요.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 그가 자기 나라 사람이든 타지에서 온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의 품삯을 당일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주라는 내용이에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체불은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 문제였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민감한 문제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임금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마음의 품삯을 사모한다. 참 문학적이면서도 뼈아픈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하루살이와 같았거든요. 그날 못 받으면 굶어야 하는 거네요. 해질녘에 쥐게 되는 품삯 몇 푼씩, 내일 아침 내 가족을 굶기지 않을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면서 이따 저녁에 이 돈 받으면 우리 애들 입에 빵이라도 물려줄 수 있겠지 하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간절함. 입법자가 그 노동자의 애타는 마음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법조문이라는 건 보통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언어로 쓰이기 마련인데 이 법은 노동자의 간절함과 생존의 무게, 즉 심리 상태를 법의 명시적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히 약자의 시선에서 쓰인 법이네요. 네, 고용주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법이 약자의 마음까지 읽고 있다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만 들으면 이 텍스트가 마냥 따뜻하고 자비롭게만 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무서울 정도로 칼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아주 단호한 원칙 하나가 등장해요.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른바 연좌제의 금지, 즉 철저한 개인 책임의 원칙을 선언한 부분입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서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을 보면 보복의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눈에는 눈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대상이 확장돼요. 건축가가 집을 잘못 지어서 무너졌고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다면 그 건축가의 아들의 사형에 처한다는 식의 조항이 버젓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들이 죽는다고요? 네,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 3족을 멸하는 식의 연대 책임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그 행위를 한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킵니다. 혈연이나 집단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억울함을 원천 차단한 거죠. 현대 형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곳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었다는 건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때는 한없이 섬세하면서도 또 사회 질서를 흔드는 문제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이 양면성이 참 놀랍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7절을 봐도 그래요? 인신매매에 관한 조항이죠. 네, 같은 민족 중 한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가 발견되면 그 납치범을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사람을 경제적 도구로 작취하는 것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미리암 말씀이시군요. 네, 치명적인 피부 전염병, 즉 나병이 돌 때는 제사장들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라고 경고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여기서 이 미리암이 누구길래 꼭 집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었던 최고위층 지도자이자 모세의 친누이였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였네요. 그런데 그녀가
공동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 심각한 피부병, 즉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게 되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일주일간 철저히 격리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전염병 통제나 공동체 안전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최고위층 엘리트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대단했던 미리암도 벌받고 격리됐어. 그러니까 너희도 꼼수 쓰지 말고 법을 철저히 지켜.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네요. 자, 이렇게 긍휼과 정의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법의 세계를 지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이 모든 규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사회 안전망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네, 바로 17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삭 줍기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는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전의 철학이 가장 집약된 곳이니까요. 텍스트는 먼저 고아나 과부, 외국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며 취약대층의 권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농사를 지을 때 지켜야 할 아주 기이한 명령들을 내리죠. 농경사회의 상식을 뒤집는 명령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밭에서 추수하다가 실수로 곡식 한 다발을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절대 다시 그걸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후에 아직 가지에 남은 열매가 있어도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하고요. 포도 수확 후에도 남은 열매를 절대 다시 따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진 모든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대로 버려두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키운 내 수확물인데 왜 끝까지 다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의도된 비효율성입니다. 의도된 비효율성이요? 네,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바닥에 떨어진 곡식 한 톨, 열매 하나까지 남김없이 싹싹 긁어모아서 이윤을 100%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단 1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고대의 법은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흘리고 밭의 가장자리에 고의적으로 사회적 여백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싹싹 긁어모으지 말고 약자를 위한 여백을 남겨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현대의 단순한 무료급식이나 보조금 지원보다 훨씬 탁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탁월한가요? 밭에 남겨진 곡식을 거두기 위해 고아와 과부, 빈민들은 직접 밭으로 나와서 이삭을 줍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땀방울을 통해 당당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지켜주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약자의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정말 정교한 복지 시스템이네요. 내 소유물인데도 그중 일부는 당연히 내 이웃의 생존을 위해 남겨둬야 할 몫이라고 사회 전체가 합의했다는 게 감동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죠.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하려면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자기 피 같은 돈 재산을 흔쾌히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18절과 22절에 아주 무거운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텍스트는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명령한 직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참혹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이집트 제국 아래서 수백 년 동안 가장 밑바닥에서 압제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뼈아픈 노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한 역사잖아요. 텍스트는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저 억울함이나 타민족에 대한 분노로만 놔두지 않고 거대한 공감의 근원으로 완벽하게 승화시킵니다. 공감의 근원이요. 너희도 가장 힘없는 약자였고 뼛속 깊이 착취당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주인이 된 그 땅에서는 타인에 대한 착취의 굴레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아니까 너는 아프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엄청난 선언이네요. 과거의 상처를 공감과 사랑으로 완전히 역전시킨 셈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대의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은 이것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성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이혼 규정, 가정의 결속을 지키는 1년간의 면제 특권,
맷돌과 겉옷을 통해 빚진 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섬세함, 노동자의 간절함을 이해하는 당일 임금 지급 원칙, 그리고 의도된 비효율성을 통해 약자에게 당당한 생존권을 부여한 이삭죽기 규례까지.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요. 이것들은 인간에 대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이 섬세하게 직조된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긴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 텍스트는 자신의 밭에서 수확물을 100% 긁어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라고, 그 비효율성을 기꺼이 감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시간, 에너지, 금전적인 이윤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영혼까지 쥐어짜내는 극단적인 효율성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은커녕 내 밭을 관리하기에도 숨이 차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과 커리어라는 이 치열한 밭에서 완벽하고 숨막히는 효율성 대신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의도적인 여백을 남겨두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곡식단을 넘어선 의미겠네요. 네, 여러분의 삶의 밭 가장자리에 남겨진 그 이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후배의 실수를 덮어주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일까요? 억울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10분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아주 작은 여유일까요?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남겨둘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비효율성에 대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고민하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